앞 시간에 내가 근거 법률을 적어드렸죠. 토지은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뭘까요? 이거는 이 법 이름 다 외워둡니다. 공공토지 등의 비축에 관한 법률, 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요 이제 비슷한 법이 한 게 있거든요. 공공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공공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는 수용 시에 이제 보상 절차, 재결 절차 이런 것들이 수용되는 그 규정되어 있는 거고, 토지 비축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저 법에 규정되는데 참 법 이름이 어렵지. 자, 16번 봅시다. 토지정책에서. 나머지 지문은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16번 문제는 그게 5번 지문에 보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 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토지은행제, 토지비축제도가 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비축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죠. 그 원래 이제 토지은행제도에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비축을 하죠. 근데 그 토지 비축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 토지를 보유하는 기관 중에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하죠. 근데 이게 국공유지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불법 점유 상태가 막 발생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에러점이 많은 겁니다. 가장 큰 단점이 관리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제일 큰 단점이고 관리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할 때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토지를 비축해서 매입하려면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 그 다음에 관리가 어렵다.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지가가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히려 지가 상승을 유발하는 그런 단점이 나타날 수 있는 제도가 토지은행 제도죠. 그죠? 그 단점들을 기억해 놓는 게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17, 18 뭐 다 이 토지 비축제도 문제인데 18번 볼까요? 공공토지 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토지 수요자가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량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미리 도시 외곽에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하고 있으면은 첫째는 외곽 지역에 난개발이 야기될 수 있는 거, 그런 걸 미리 방지하게 되겠죠. 외곽 지역의 도시 습불 현상이라든가 그 불법 개발을 미리 방지하고 투기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외곽 지역에 이제 토지가 필요할 때 이 국공유지를 제때에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부가 비축한 토지가 개발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죠. 그 이익을 정부가 전부 회수해 가는 셈이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쉽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17번 잠깐 봐요. 토지은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토지은행제도는 거기 2번 지문에 보면은 토지 시장의 안정과 공공지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미리 토지를 매입하면 그죠? 시장에서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비축하는 것까지 공공지를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이라든가 외연적 불규칙적인 외연적 확산, 이 스프롤과 같은 이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개발 이익 환수가 곤란한 단점이 있는 게 아니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쉽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미리 비축한 토지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익을 정부가 회수하는 셈이니까 그죠?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쉽다.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17번을 통해서는 장점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단점은 세 가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 그리고 관리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가 상승을 유발해서 투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단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18번으로 돌아왔어요. 2번 지문에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의 시차로 인해 정부에 의한 토지 관리가 요구되는 바, 토지 관리가 소홀하면 저속에 의한 비공식적 사실상 보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공유지를 관리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제 무단 점유하는 상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불량 주택을 조성해서 거주를 한다거나 또 불법 포장마차촌 이런 게 형성돼 가지고
국공유지가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죠. 여기서 비공식 사실상 보유 요 말이 나왔죠. 이 비공식 사실상 보유가 뭐냐? 토지 보유 행태가 6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비공식 사실상 보유는 국공유지를 개인이 허가도 없이 무단 점유하는 것. 이걸 이제 비공식 사실상 보유라고 합니다. 정부가 매입한 국공유지를 개인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는 상태. 이걸 비공식 사실상 보유를 한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관리가 안 되니까. 이 토지은행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관리의 비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개발용 토지은행과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모두 강제적인 매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작은 정책 수단이다. 물론 이제 그 토지 수용하고 토지은행을 비교했을 때 토지은행은 강제성이 없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비축하는데 정부가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 그죠? 토지 소유자가 팔 의사가 없으면 안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토지를 팔 의사를 가지고 양도사를 가지고 토지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 개인들이 정부에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거의 없죠. 근데 토지 수용은 안 그렇죠. 토지를 내가 팔기 싫어. 뺏기기 싫지만 그 공익사업을 할 목적으로죠. 일정한 동요권만 갖추면 보상금을 하고 강제로 뺏어가 버리는 거죠. 공용징수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부의 시장 개입 중에서 가장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제도가 토지 수용이죠. 근데 지금 토지은행 제도도 두 가지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목적, 수급 조절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 공공개발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공공개발용은 수용 방식을 통해서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공개발용이나 수급조절용 둘 다 강제적인 매입이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수급조절용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강제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반드시 합의하에 토지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개발용, 공익사업을 위한 거는 동의 요건만 갖춰지면 강제로 수용을 하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게 되겠죠. 둘 다 강제적인 매입이 허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공공개발용은 당연히 강제 매입 방식으로 수용이 그 공익사업의 취득 및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규정돼 가지고 그 일정한 동의 요건만 충족되면 강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매입이 허용되는 게 공공개발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은 틀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 비축제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비용 부담이 크다는 거죠. 4번 지문에 그죠? 그리고 5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토지은행제도 시행 시 택지 매입 비용의 지출로 인해 해당 지역의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토지 매입비가 시중에 유출되겠죠. 그러면 주변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또 그 통화량을 팽창시킬 우려도 있고, 뭐 이런 염려를 갖고 있는 제도가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19번 문제는 이제 29회 기출 문제인데 이 29회 때 중개사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그의 29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사 시험이 3월에 치러지고 우리 시험이 10월에 치러지는데 그죠? 회차가 똑같아. 감정평가사도 올해가 32회, 중개사도 32회거든요. 근데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문제가 그 해에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근데 요 문제도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29회 3월에 출제가 되고 10월에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 자체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기 4번에 보면 개별 공시가는 국장이 공시하는 게 아니고 누구? 시장군수구 중량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 가격 공시하고 주택 가격 공시에서 개별자가 들어가는 게 두 개 있단 말이에요. 그지? 개별 공시가하고 개별 주택 가격. 그 개별자 들어가는 거 두 개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시를 하고 그 외에 개별자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다 국장이 공시를 하죠. 이 공시권자는 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정부가 그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그죠?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은 매년 나온다 그랬지. 역시 5분 전에 또 나와 있잖아. 이 토지 비축제도는 직접적 시장 개입 방법이죠. 그죠? 정부가 직접 수요자가를 수행하잖아요. 땅을 직접 사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토지를 직접 사들이는 게 토지 수용하고 토지 은행, 그다음에 토지 선매제, 공공용지 확보 이런 거죠. 정부 수요자가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직접적 시장 개입 방법입니다. 토지 비축제도는 다 토지 수용이든 토지 은행이든 토지 선매제도든 전부 직접적 시장 개입 방법이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넘겼어요. 나머지 지문들 어려운 거 없어요. 4번 지문을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경우 이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라고 했어 아까?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개발 이익 환수를 규정하고 있고요.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나 토지 거래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부동산 실명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실명제 아닙니까? 그죠? 알겠나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주택법. 주택법에 분양가 상한제가 규정되어 있어요. 건축물의 분양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내 지금 법 이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토지 비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요 적어놨네. 공공토지 등의 비축에 관한 법률. 요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토지 비축제도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알았어요? 그 나중에 얘가 그 한 문제로 딱 만들어가지고 옳은 것을 찾으라면 하나도 모르겠어. 다 틀리겠죠 이거. 재밌겠다. 9월달에 문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제 9, 10월 과정에서는 우리 그또 9, 10월 과정에 또 모의고사를 치죠 매주. 그 9, 10월 과정은 한 6주 아니면 7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3주는 전 범위에 대해서 총정리입니다. 이론 총정리를 3주하고 중간에요. 7주 같으면 앞에 2주하고 끝에 2주, 4주는 동행 모의고사라.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고 똑같은 모의고사를 일단 첫째 시간에 쳐요. 50분 동안 시험을 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 친 걸 다 해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행 모의고사가 4주 진행되고 중간에 3주는 총정리야. 전 범위에 대해서 총정리를 3주간 또 한 번 더 해요. 그 이제 9, 10월 과정에 그때 모의고사 때 제가 문제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32에 출제된 감염역학사 문제하고 해서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개발 부담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 좀 기억에 두자요. 그다음에 21번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론 나머지 지문들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단지 중복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앞뒤를 풀어보시면. 근데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개발권 양도제도. 이게 이제 TDR이죠. 그죠? 이 TDR 개발권 양도제도를 남용하게 되면 예외적 개발의 만연으로 인해 토지 이용 규제의 틀이 와야 될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즉 이제 개발권 양도제를 너무 남용해가지고 개발권을 남발하다 보면 개발 지역에서는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그죠? 너무 그 고층 빌딩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토지가 이제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폐단이 나타날 우려가 높죠. 뿐만 아니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개발 양도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용도로 토지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지가가 하락해서 손실이 커지잖아요. 개발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그 손실을 보상할 때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죠. 정부가 직접 보상금을 투입해갖고 보상해 주는 게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개발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아서 손실 보상이 이주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정부의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고 시장을 통한 사적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부는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간접적인 손실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제도의 아주 높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22번 이제 토지 정책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풀어보자요.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토지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 방식이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죠? 기출문제 보시면 알 거야.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용 규제, 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구분하는 거는 그냥 안 나오는 해가 없어요. 근데 요 1번 지문에서 토지 수용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은 공급자나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죠. 근데 금융 지원, 보조금 지급, 행정 지원 이런 것은 전부 간접적 개입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이거는 개발권 양도 제도가 아니고 개발 이익 환수 제도죠. 개발 이익 환수 제도가 그죠? 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 토지 소유자가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발생한 지가 상승 이익의 일부를 회수해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개발권 양도 제도가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뜻하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3번의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제도. 그게 선매 제도죠. 3번의 오른 지문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잖아. 그죠? 여기가 이제 그럼 여기 지정되면 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 이제 토지를 거래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 허가를 받아라.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 관할 시, 군,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토지를 팔기 위해서 그죠? 허가를 신청하겠죠. 허가를 신청하면은 며칠 이내에 허가를 해줘야 돼. 15일 이내에 허가를 해주거나 허가 대상이 되면 허가를 해주고 허가 대상이 안 되면 뭐 해야 돼?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제 토지를 팔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차피 땅을 팔려고 왔죠. 땅을 팔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 사이에 그죠? 허가 신청이 딱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등을 정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선매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시를 정해가지고 네가 어차피 개인에게 땅 팔려고 하니까 개인에게 팔기 전에 국가 등에게 우리한테 먼저 팔아볼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선매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팔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 그런데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선매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매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매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연히 선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요. 땅 팔고 싶겠어? 안 팔고 싶겠어? 안 팔고 싶단 말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까? 지가가 급등하고 있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럼 이 지역은 지금 땅값이 붕붕 뜨고 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야. 평당 100만 원 같은 게 200, 300으로만 붕붕 뜨고 있어요. 근데 국가가 우리한테 땅 팔래. 얼마에 사겠습니까? 200만 원짜리를 2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110만 원 줄 테니까 파실래요 이러지. 그죠? 팔 이유 있어 없어요? 미쳤습니까? 내가 팔게 이러지. 그 어른 미친놈이 팝니까? 그걸 안 팔지. 그럼 선매를 거절한 거죠? 안 팔아 하면. 선매 거절했죠? 그럼 선매를 거절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임의제도라니까 강제성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선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가 토지소에게 선매를 요청했을 때 토지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돼. 안 팔면 돼. 그냥 안 팔면 팔기 싫죠. 왜 팝니까?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120만 원 받고 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매는 사유 없이도 거절이 가능해요. 근데 선매를 거절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팔랍니까? 물어봤는데 거절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절한 토지 소유자는 뺨을 때린다. 맞아 틀려요? 강제성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선매를 거절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한테 땅 팔려고 물었죠. 근데 토지소유자가 안 팔아요. 그럼 거절한 거지. 그럼 선매를 거절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허가 대상이 되면 허가를 해주고 허가 대상이면 불허가 처분을 해야지. 선매 거절한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그래야 돼. 어차피 땅을 팔려고 허가 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우리한테 먼저 팔랍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안 팔아 그러면 허가돼서 허가해주고 허가돼서 아니면 불허가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여기 선배를 거짓했다고 개심지를 정해갖고 뭐 토지 소유자 뺨을 때린다든가 뭐 그죠? 유치장에 뭐 가다 넣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유치장 가려면 알았죠? 이건 절대 강제성이 없는 임의제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4번에 토지 적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 그러니까 이제 외곽 지역에 지금 개발이 안 된 땅이 있잖아, 그죠? 이 미개발 토지를 국가가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다 구획 정리를 해요. 구획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개발 전이니까 완전히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듯반듯하게 구획 정리하고 개발을 하면서 도로도 조성하고요, 공원도 조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반 시설도 갖춰서 이렇게 해서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을 시켰잖아, 그죠? 이런 걸 뭐래? 도시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중에서도 구획 정리는 전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환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도시 개발 사업 중에서도 환지 방식을 뜻하는 질문이 되겠죠. 도시 개발 사업이란 또는 도시 개발 사업의 환지 방식은 미개발 토지를 이용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이 구획 정리하고 나면 그냥 환지 방식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기반 시설 등을 갖추어 가지고 아주 가치가 높은 토지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도시 개발 사업이죠.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뭡니까? 거기 5번에 보면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로 조정하는 제도.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 지정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용도 지역 지정 주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초조사와 의견 청취 아닙니까? 그죠?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지역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입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장하고 협의하고 윗사람한테 가서 심의받고, 그리고 무슨 지역입니다 하고 결정 고시하고, 그죠? 그런 절차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정 절차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초조사라는 게 뭐야? 기초조사에서 하는 게 토지 적성평가 제도죠. 요 토지를 개발 용도로 지정할지 보존 용도로 지정할지 애매하잖아요. 너무 개발 용도로만 지정해줘도 안 되지. 왜? 보존 대상이 없이 다 파헤쳐 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자연 자체를 파괴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행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농림사회를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대상도 있고 막 그렇겠죠. 또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보존 용도로 지정해야 될지 개발 용도로 지정해야 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과 보존에 적정한 조화를 꾀할 목적으로 그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거죠. 토지의 토양, 그다음에 입지, 활용 가능성, 주변 토지 이용 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 그게 바로 뭐야? 적성 평가 제도다 이 말이야. 아니?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로 조정하는 제도. 그 정의 자체를 그대로 얘기해.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로 조정하기 위해서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등을 미리 조사하는 제도.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런 제도를 토지 적성 평가 제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뭐야? 토지 거래 허가 제도란 지가가 급등하거나 또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허가를 받고 토지를 거래하도록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거래 규제 중에 일종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도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앞 시간에 했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규정하고 있는 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예요. 금융계약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오늘 몇 번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재건축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 은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공공용지 공공토지 등의 비추에 관한 법률, 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자, 여기까지 토지 정책이었어요. 이 토지 정책에서 보통 한 개 아니면 두 개 나오는데, 그죠? 참 문제 한두 문제 맞추기 어렵습니다. 주택 정책 이건 또 거의 한 문제라, 한 문제인데 뭐 문제도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이 책은 문제가 많아요, 그죠? 문제가 너무 많아. 수비 가봐 문제 다 풀라니까 예습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자, 요 작년에 나온 문제 1번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역시 작년 문제도 1번 지원에 바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 개입 방법에 속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봐.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용 규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접적 개입이 뭐 부담금 부과라든가 보조금 지급, 그리고 조세 부과, 조세 정책, 조세 감면, 그리고 금융 지원, 행정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입하는 게 간접 개입이었죠. 그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DTI라든가 대부 비율, DTI, 그다음에 또 총 부채 상환 비율인 DTI라든가 LTV, 대부 비율 이런 것들을 완화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구입할 때 좀 대출을 많이 받도록 완화해 주는 거죠. 이런 게 금융 지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간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구분하는 게 매년 나와. 그러니까 간접 개입, 직접 개입, 토지용 규제 꼭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지문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걸 이제 PIR이라는 거죠. PIR 또는 PY 비율. 그러니까 이제 가계의 연 소득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요게 이제 PY 비율, PIR이죠. 그다음에 또 RIR도 있죠. 인컴, 소득에서 렌트,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슈바베 지수라는 것도 있죠. 역시 가계의 연소득에서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뭐 연소득이나 생계비 같단 말입니다. 생계비에서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슈바베 지수로 하는데 요 비율들이 이제 전부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들인데 요 지표들은 전부 값이 낮아야 돼. 그지? 다 비율이 낮게 나타날 때 소득이 높은데 집값이 싸고 주거비가 적게 들어가고 임대료가 적다는 뜻이니까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들로 활용되는 게 바로 RIR 또는 PIR 그리고 슈바베 지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의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요게 이제 틀리는 지문인데요. 자, 그 공공주택 정책이 주택 정책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정책이죠. 근데 공공주택을 이제 정부가 민간이 공급한 사적 주택보다 좀 싸게 공급을 하죠. 그 공공주택이 훨씬 싸단 말이야, 그지? 사적 주택하고 똑같은 수준의 주택을 정부가 직접 지어서 가격만 싸게 공급하는 게 공공주택 정책 아닙니까? 그럼 그 저소득 혜택을 보려면 정부가 공급하는 지역에 가서 주택을 매입해야 되겠죠. 그래 혜택을 보는 거지. 만약에 정부가 요 달서구 상인동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그럼 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달서구 상인동에서만 주택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죠? 이 공급하는 지역에서 주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주거지 선택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만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보장할 때 공급적인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공급적인 보조금을 주면 공업자가 공급하는 게 공공기관이면 공공주택이겠고 민간이 보조금을 받아서 공급하면 민간 임대주택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값싸게 취득하려면 공급자가 공급하는 지역에서 주거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근데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면은 그 돈으로 아무 데서 가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려면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줘야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공공주택 정책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지역에서만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주거지 이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 게 공공주택 정책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려 있고요. 자, 2번 문제 주택 수요의 구매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주택의 구입 구매 능력을 향상시켜 주겠죠. 뭐 그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구입 능력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또 저당 대출 기간이 장기일수록 그러니까 융자 기간이 길어지고 또 저당 이자율이 낮다. 금리가 싸고 그리고 상환 부담이 작다.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부담이 작으면 구입 능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4번에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이게 이제 DTI죠. 총부채 상환 비율, 그죠? 총부채 상환 비율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건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연소득에서 연간 상환할 원리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이걸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하죠, 그지? 이 비율이 당연히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에 비해서 상환할 원리금이 많다. 그 말이 뭐야? 융자 금액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융자액이, 그지? 융자액이 많을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내 돈은 적게 투입돼도 쉽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이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구입 능력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DTI 비율도 상향 조정되면 구입 능력이 당연히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융자를 많이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담보가치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 하죠? 담보 인정 비율. 이걸 다른 말로 대부 비율, 또 다른 말로 융자 비율, 또 다른 말로 차입 비율, 또 다른 말로 저당 비율. 동의어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담보로 정되는 부동산 가격에서 금융기관이 융자를 얼마나 해주느냐. 요 비율을 이제 담보 인정 비율. 영어로는 LTV라 하잖아. 그지? 근데 요 비율이 높아야 좋아, 낮아야 좋아? 차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을수록 좋죠. 요 이제 LTV가 증가할수록 그 대부 비율이 많아질수록 융자를 많이 해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융자 많이 받을수록 자기 자본 그만큼 적게 들어가도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LTV라든가 DTI 이 비율들은 상향 조정될수록 주택 구입력이 확대되고 쉽게 주택을 장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요 비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비율들을 낮추려고 하겠죠. 요 비율이 높아지면 융자액이 많아질수록 상환할 금액도 늘어나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출자는 이 비율을 계속 낮게 낮추어 가지고 규제를 해서 대출을 적게 해주고자 하지만 수요자인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 비율들이 전부 높아질수록 주택 구입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Y 비율이죠. 요 비율이 클수록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된다.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려면 요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게 PY 비율이 돼. 봐봐. PY 비율, 요 PIR 요 비율이 낮아야 좋아, 높아야 좋아? 낮아야 된다니까. 이 비율이 낮으면 소득이 높은 데 비해 집값이 싸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럼 집 구하는데 쉽게 어려움 없이 집을 구입할 수 있겠죠. 요 비율이 작을수록 RIR도 작을수록 슈퍼비스도 작을수록 큰 게 아니고 이 비율들은 전부 작아야 돼요. 그래야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고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지표도 여러 개가 있고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비율들 자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지표가 로렌츠 곡선이나 진위계수나 5분위 분배율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측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죠. 이 비율들이 전부 값이 작아야 돼. 그래 주택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그다음에 또 소득 그 분배를 측정한 지표들도 그 로렌츠 곡선이나 진위계수나 5분위 분배율이 전부 작아야 좋습니다. 다만 10분위 분배라는 게 있죠. 10분위 분배율. 요 10분위 분배율 요거 한 개만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되고 균등해진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클수록 좋아요. 왜냐? 10분위 분배는 우리나라의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전부 합친 것에서 하위 40% 계층의 소득을 합친 비율이 10분위 분배율인데 요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10분위 비율이 커지겠죠. 요 10분위 분배율 요거 한 개만 클수록요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해서 소득 분배가 개선이 되고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주택 구입률을 측정하는 지표든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지표든 전부 작을수록 좋아요. 다만 10분위 분배율 한 개만 클수록 좋다. 이렇게 딱 비교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네. 그 다음에 3번에 분양가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트니까 이 분양가 규제 정책은 자주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등장하는데 뭐 자주 나올 만한 건 아닙니다. 왜? 역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니까. 그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임대료 상한제는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이죠. 가격을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27의 문제가 4번이고 30의 문제가 3번인데 27하고 33, 4번을 비교해 보면 같은 지문이 두세 개가 꼭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주택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때 분양가는 어떻게 구성된다고?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합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을 아파트 짓는 건축비 두 개로 합쳐서 분양가가 책정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주택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전매 제한 조치가 따르죠.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 제한 조치가 따라오잖아. 주택법에. 그죠? 그런 게 주택법에서 이런 게 다 배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의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 있어요. 집값 안정에 목적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소득인 집을 살 때 좀 싸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죠. 그리고 5번의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규제 정책의 대표적인 게 분양가 규제하고 임대료 규제 두 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도 보면 그죠? 그 내나 똑같은 지문들을 보면 1번에 주택보상 분양가는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되어 있고 또 2번에 도입 배경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 이 지문 똑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이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건설업자는 자 평당 1,000만 원 받는 것을 너무 높다. 60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설정해서 그러면은 수익이 절반 정도로 감소를 해버리죠. 그럼 건설업자가 신규주택 분양 안 하겠죠. 그러니까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제대로 분양 그 공사 안 하겠죠. 그죠? 부실공사하니까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이 부정효과가 줄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비교해야 되느냐. 자, 3번의 4번하고 4번의 5번 지문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하는데요. 3번의 4번부터 본다.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을 용도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정부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겁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적용을 해야지. 정부가 공급할 때도. 그러면 민간 건설업자한테는 그죠? 분양가를 평당 60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규제를 해놓고 정부가 공급할 때는 평당 3천, 4천, 5천만 원 자기 마음대로 체크해서 받아보면 됩니까? 그건 형평성이 안 맞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에게도 적용하고 정부에게도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건설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부가 공급할 때도 분양가 상한제는 동시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적용을 안 하는 게 딱 한계가 있어. 그게 뭐냐 이제 정부가 이제 공급하는 공공택지 그 공공택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등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있어요.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하는 거 들어봤지? 300세대 미만에서 대규모로 공급하는 단지형 연립이라든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이런 걸 도시형 생활주택 하죠. 보통 원룸이나 빌라 해봐야 세대수가 20세대 넘지가 않습니다. 그지? 19세대 이하 아닙니까? 다세대주택가. 그러니까 몇 세대가 안 되는데 이게 299세대까지 대량으로 공급하니까 저소득의 주거 등이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도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분의 4번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에도 당연히 주택의 분양가는 제한할 수 있다. 이 말. 제한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죠. 다만 적용 안 하는 게 4번에 5번을 봐.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요것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요 두 개 지문을 비교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택지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든 공통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을 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공공택지 내에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의미를 알겠죠 이제? 자, 5번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거.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자, 분양가를 지금 도심의 평당 분양가, 도심의 평당 아파트 분양가가 1,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이제 형성돼 있으니까 이걸 평당 60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입이 절반 정도로 감소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수입이 40% 감소하니까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산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집을 구입하기 어려운 오히려 집 구하기가 더 어렵게 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니은에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아니죠. 요거는 이제 틀려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든 그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두 개 아닙니까? 분양가 상한제하고 임대료 상한제가 있죠. 임대료도 지금 월 30만 원 형성됐는데 월 16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상한세를 시행하면 그것도 이제 가격이 규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가격 규제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상한제에서는 초과 공급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초과 수요만 생기는 거죠.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겠지. 수요량이 공급보다 더 큰 게 초과 수요 아닙니까? 그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갈수록 줄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수요량이 공급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만 생기는 거지.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초과 공급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 규제 정책에서는 항상 초과 수요만 발생하지 초과 공급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주택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주택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이 감소해 버리니까 신규 주택을 공급을 당연히 끌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리얼에 시장 가격 이상으로 상한가를 쓰자는 게 아니고 시장 가격이 지금 평당 1,000만 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 중에 평당 600을 초과하지 마라 했을까?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순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순으로 시장가 이상으로 상한가를 쓰자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가를 정해서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아주 이제 그 분양가 6번, 7번 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부정률 효과가 줄줄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요자는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근데 공급자는 수입이 감소하니까 공급을 안 하니까 공급량이 갈수록 감소해가지고 집구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됩니다.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할 때도 이제 부실 공사하니까 질적 수준은 갈수록 떨어지게 되죠. 그죠? 이런 뭐 폐단이 하여튼 줄줄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외곽지에 가가지고 주택을 무분별하게 막 공급하니까, 그지? 도시 외곽에는 고층 건물이 들었는데 도심지에는 고층이 안 들었어, 고층 건물이. 그러니까 토지가 거꾸로 이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기도 하고, 또 지금 신규 주택이 워낙 값싸게 공급되잖아요. 그럼 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가지고 되팔아 먹으면 큰 폭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규 주택에서 전매 차익이 아주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매 차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택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청약에 가담을 하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을 해서 투기성 수요도 크게 증가하죠. 그리고 또 분양 받아가지고 뭐 입주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죠. 프리미엄만 좀 붙으면 그냥 대팔아 쳐먹어. 그렇게 해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이런 뭐 부정적인 효과들이 줄줄이 나타나는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목적은 이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가 집 살 때 좀 값싸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실시는 하지만 실시 후에 나타나는 효과는 거죠.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 7번 문제에 보면 이 가격을 규제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저소득층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킬 줄 목적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시세의 차익을 노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5번에 분양가 상한선이 시장의 균형 가격 이상으로 규제되는 경우에는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인데 규제를 할 때 평당 1,20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그럼 지금 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이런 현상은 전혀 나타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분양가 규제든 임대료 규제든 시장 임대료 또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높은 수준으로 규제가 요즘엔 아무 영향이 없다. 요거까지는 알고 있지 지금. 자, 그게 3, 4번 질문이 어렵습니다. 3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한다. 그럼 건설업자가 소형주택 공급 안 하겠죠? 상한제가 적용되면 이 타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소형주택 공급 안 하고 대형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겠지. 그러니까 소형주택 공급은 축소되고 대형주택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요까지는 이제 알겠지? 자, 4번.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수요의 탄력성이 탄력질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그 다음에 또 맞는 말입니다. 요 4번. 그 다음에 8번에
4번 좀 봐요. 8번에 4번.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질수록 역시 초과 수요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탄력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지고 공급도 탄력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져요. 그 다음에 9번에 2번 본다. 9번에 2번. 9번에 2번. 부담가 상한제. 부담가를 규정하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신규 주택에 대한 초과 수요 현상이 더욱 커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커지고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수요도 탄력, 공급도 탄력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져요. 오케이? 자, 거기에 옆에다가 적어. 7번에 동그라미 4번 있죠? 7번에 4번. 그 지문 옆에 여백에다가 받아 적으라 말이야. 옆에다가 8번에 4번 지문. 8번에 4. 그 다음에 9번에 2. 9번에 2. 그 옆에다 적어. 내가 불러주는 대로 지금. 그 다음에 199쪽에 15번. 이렇게 적어놔. 지금 적어드린 문제들이 다 그죠? 요 내용인데. 자, 이걸 오늘 이해하는 게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든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든 똑같습니다. 가격을 규정하는 정책은 다 똑같아요. 첫째, 단기보다는 장기에. 두 번째, 수요가 뭐일수록 탄력적일수록. 그리고 공급도 탄력적일수록입니다. 비탄력이 아니고 수요도 탄력, 공급도 탄력일수록. 또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요걸 오늘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초과 수요가 뭐라? 자, 수요량이 지금 수요량이 500호예요. 500호. 근데 공급량은 400호밖에 안 돼. 그럼 수요량이 공급량을 100호 초과하고 있죠. 지금 초과 수요가 몇 호 발생했어? 100호 발생해 있는 거다. 그지? 주택에 대한 수요는 500호인데 수요량은 공급량이 지금 400호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100호 초과했잖아. 요게 초과 수요 아닙니까? 그지? 지금 초과 수요가 100호 발생했죠. 그런데 수요량이 공급량은 400호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 버린다. 그럼 초과 수요가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수요량이 800호까지 커져 버렸어. 근데 공급량은 400호 그대로야. 그럼 초과 수요가 몇 호로? 400호로 커졌죠 지금. 100호에서 400호로 초과 수요가 더 커졌잖아. 그지? 수요량이 800호인데 공급량이 400호면 수요량이 공급량을 400 초과하네.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100에서 400호로 더 커졌잖아 지금. 그 다음에 수요량은 500호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정도보다 크게 감소해버린다. 공급량이. 그래도 초과 수요가 더 커져요. 수요량은 정전하고 500호 똑같이 그대로야. 근데 공급량이 감소해가지고 공급량이 100호까지 줄어버렸어요. 그럼 역시 초과 수요가 100호에서 400호로 또 더 커졌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수요량이 정도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공급량이 정도보다 크게 감소해버리면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은 역시 또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근데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에 있죠?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다. 그죠? 그게 수요 법칙이지. 근데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 비례한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자, 지금 도심의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규제를 했다. 가격이 몇 프로 하락했습니까? 천만원 600만원 하락하면 가격은 40%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자들은 새 집을 사기 위해서 난리가 나겠죠. 큰 프로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은 지금 40%밖에 하락을 안 했지만 수요량은요 100%, 200%, 300%씩 막 증가해버려요. 그럼 수요량이 종전보다 예를 들어서 한 80%만 증가했다 치자. 그럼 탄력성이 얼마고? 2가 나오니까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탄력이죠. 자,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량이 크게 증가해버리니까 수요량하고 공급량의 차이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 말이야.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니까. 그래서 초과 수요가 더 커지고. 또 공급이 탄력적이면 왜 초과 수요가 더 커지냐.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 가격이 40% 하겠다. 신규 건설업자들, 공급자들 공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타산 안 나오니까.
그 뭐 신규주택 공급해갖고는 채산성이 아까 되니까 도산 가능성이 높은데 공급하겠습니까? 그럼 공급량은 종전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해가지고 가격은 40%밖에 하락 안 했지만 공급량은 100% 200%씩 감소해버려요. 그럼 공급량의 감소가 크니까 지금 공급이 이만큼만 감소해도 탄력성이 1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니까 공급이 탄력적이지.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돼도 공급량이 크게 감소해버리니까 수요량이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준 것보다 크게 감소해버린다. 그럼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크니까 초과수요가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돼도 초과수요가 더 커지고 공급이 탄력돼도 초과수요가 더 커져요.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커서 초과수요가 더 커진단 말이야. 또 공급이 탄력이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크게 감소를 해버리거든. 그럼 수요량은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크게 감소해도 또 초과수요가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요도 탄력, 공급도 탄력적으로 초과수요가 더 커지고 또 이런 현상은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더 커지겠지. 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그죠? 수요자들은 이 새집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겠죠. 수요량은 갈수록 계속 증가해. 근데 공급자들은 타산 안 나오죠. 그럼 공급량은 계속 감소시켜 버리겠죠. 그 수요량이 갈수록 커지고 공급량이 갈수록 적어지면 요 수요랑 공급의 차이인 초과수요는 더욱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수요가 더 커지고요. 수요도 탄력, 공급도 탄력적으로 초과수요가 더 커지는데 초과수요가 더욱 커진다 그 말은 좋은 말이가 이거 안 좋은 말이가? 매우 안 좋은 말이다. 주택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이런 뜻이라. 초과수요가 100%일 때는 주택이 지금 100% 부족한 거죠. 그럼 초과수요가 400으로 커지면 주택 부족 현상이 100%에서 400%로 더욱 커지는 거다 아닙니까? 직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변하는 역효과가 더욱 가중된다 이런 뜻이에요. 초과수요가 더 커진단 말이야. 자, 요거는 결론 자체는 그냥 이해를 하면 참 좋지만 뭐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냥 왜 알아 그냥. 자, 분양가를 규제하든 임대료를 규제하든 간에 가격을 규제했죠. 자, 정부가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했다. 그게 임대료 상한제 아닙니까? 또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죠. 그러니까 가격을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든 임대료를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제든 간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단기보다는 장기가 초과수요가 더 커지고 그리고 수요도 탄력질수록 초과수요가 더 커지고 공급도 탄력질수록 초과수요가 더 커진다. 이해됐나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 그죠? 분양가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가격을 규제하는 가격 규제의 일종이죠. 근데 이걸 이제 시행해 보면은 이렇게 부정유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이제 부정유 효과를 완화시키는 목표로 이 규제했던 걸 해제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해서 받아봐라. 이게 분양가를 자율화시켜주는 게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죠.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 건설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신규 분양주택 가격을 책정하니까 수익이 개선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신규주택을 분양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규주택 공급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일단 주택 부정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건설업자가 평당 이 분양가를 한 푼이라도 더 높게 책정하려면 품질을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 신규주택의 질적 수준이 계속 향상됩니다. 그런 이제 장점도 있죠. 그 다음에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는 이 전매 차익이 크게 발생하니까 주택이 필요도 없는 가수요자리 측량이 가담해서 투기 성수요가 크게 증가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신규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해버리죠. 그럼 신규주택을 분양받아가지고 중고수준으로 되팔아도 남는 게 없어. 그죠? 전매 차익 자체가 소멸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매 차익이 없다면 투기성 수요가 감소하고 그죠? 실수요자 중심으로 측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양가를 자율화해서 나타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죠. 투기성 수요가 감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있죠.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자 건설업자가 주택을 분양할 때 큰 평수가 아무래도 수익이 크고 평수가 적은 게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대형 평수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소형 평수 공급 자체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집구하기가 더 어렵게 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게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죠. 그래서 거기 10번 문제 보자. 분양가 자율화로 인한 시장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거. 대형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신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증가한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수익성이 높은 게 대형 주택이니까 건설업자가 수익이 큰 대형 위주로만 공급을 하거든.
그러니까 저소득 구입하는 소형 평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저소득은 신규주택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렵게 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격에 대한 정책은 이 분양가를 규제해도 저소득이 집구하기가 더 어렵게 변하고요. 분양가를 자율화하더라도 저소득 주택 구입하기가 더욱 어렵게 변하는 폐단이 나타난 거예요. 저소득 입장에서는 둘 다 분양가격에 대한 정책은 저소득에게는 주관적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양가와 시장 가격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거래를 통한 양도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그렇단 말이야. 신규 주택 가격이 워낙 크게 상승해 보니까 그죠? 그 분양받아서 대팔아 먹어봐야 남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매 차익이 없어져 버리니까 투기성 수요는 크게 감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가장 긍정의 효과죠. 그리고 세 번째, 신규 분양주택의 질적 수준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하려면 품질 개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아주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리고 네 번째, 분양가 자율화 시 신규 주택 공급이 증감에 따라 거기까지 맞죠? 신규 주택 공급은 증가합니다. 고로 저소득의 주택 구입난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여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증가하지만 다만 대형 주택 위주로만 공급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형 주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소형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저소득 입장에서는 구할 집이 없죠. 그래서 오히려 분양가를 자율화해도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난은 더욱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이제 분양가 자율화의 폐단이죠. 그래서 분양가를 자율화하든 분양가를 규제하든 간에 이 분양가격에 대한 정책은 저소득의 주관적에는 둘 다 기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정리된 거는 실제는 주택 정책에서는 요 분양가격에 대한 정책은 자주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정책. 거기에서 주로 출제되지 분양가격에 대한 정책은 그렇게 자주 다루는 건 아닙니다. 11번 이제 12번 문제는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그 선분양하고 후분양의 개념. 선분양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주택을 팔아가지고 건설업자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제도가 선분양이죠. 근데 선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업자는 쉽게 주택을 완공연에 팔아가지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아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활발하게 공급이 되겠죠. 다만 무슨 폐단이 있노? 소비자를 보호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착공 들어가 가지고 완공할 때까지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는데 원래 완공 후에 주택을 분양하는 게 후분양이잖아요. 그럼 요걸 하게 되면 요때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건설업자가 도산관리에서 높아서 신규주택 공급을 꺼리겠죠. 신규주택이 공급이 안 되니까 주택 부정세에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할 목적으로 이제 완공 전에 미리 주택을 딱 분양해 가지고 요 시점에서 분양을 하라 이 말이야. 완공 전에 그렇게 해서 건설업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게 이제 선분양 아닙니까? 그지? 그럼 이거는 누구? 건설업자를 위한 공급자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제도 아닙니까? 그럼 건설업자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으니까 활발하게 신규주택을 공급하지만 소비자를 보호를 못하지. 요때부터 완공할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죠. 요 사이에 만약에 건설업체가 도산을 해버리면 소비자는 집 구입해놓고 자기 집에 입주도 못하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분양받을 때, 자, 4억에 분양을 받았다. 근데 완공 후에 입주하려니까 집값이 3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집값이 하락한 손실을 누가 봅니까? 소비자가 미리 사놓은 거니까 내가 매입한 소비자가 주택가격이 하락한 손실을 따는 거죠. 그리고 요 분양 시점부터 완공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미 소비자가 미리 분양을 받아서 샀단 말이야. 그러면 요 완공할 때까지 건설자금 이자도 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 되죠. 또 우리 선분양을 할 때는 완성된 주택을 보고 집을 사는 게 아니지. 모델하우스 가서 모델하우스 보고 집 사잖아. 그죠?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놨는 모델하우스 가보면 그죠? 대걸처럼. 근데 완공에 딱 가보면 너무 다르잖아. 모델하우스하고 그죠? 부실공사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선분양을 하게 되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후분양이에요. 이런 개념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두 문제는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번, 그 11번하고 12번. 요 두 개는 그런 관점에서 비교해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부터가 임대주택 정책인데,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정책 세 가지 정책이 있죠. 거기서부터 좀 쉬었다 정리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